그런데요, 당장 우리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현장을 마무리할 때 기자들에게 땡땡땡이라고 말하면서 퇴장을 알린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You're playing cards. You're play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the death of peopl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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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봉영식 교수님, 그 일정이 오늘 공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8월 초까지 90일 연장되었던 미국의 관세 폭탄, 그 문제에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서 빨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G7 정상회의가 있었고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렇죠.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조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스케줄을 발표해서 성사가 됐죠. 82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김혜경 여사 동행하고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26일 현지 시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 조선소 시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그렇군요.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필라델피아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데 펜실베니아주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5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지대 경합주입니다. 541명 선거인단 중에 270명을 확보해야지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그중에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고 사피로 주지사가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일정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참 미국 정치를 꿰뚫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일정에서 또 하나 관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공식 게스트하우스, 플레이어 하우스에 머물지 말지 이 여부인데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국빈 방문을 한다거나 공식 방문을 할 때 블레어 하우스에 많이 머물긴 하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그 한미 간에 협의를 하지만 미국 측 사정에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받을 때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어 하우스에 묵을지 안 묵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실무 방문이잖아요.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블레어 하우스 체류를 못 한다더라도 큰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외교를 바라볼 때 블레어 하우스 저 영빈관에 체류하지 못하면 마치 홀대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반응이거든요. 이번에 충분히 우리가 당당하게 그 조선업 뭐 자동차 등등등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호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블레어 하우스 제공 문제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뭘 받아올 거냐 이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특히 중요한 이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께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문성문 센터장님. 일단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꼭 챙겨와야 한다.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또 국방비의 증액 문제, 또 주한미군 방위비의 분담금을 늘려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조건에 맞는 동맹으로 발전시키자. 우리의 부담을 늘리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부가
강조를 했듯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동맹의 현대화에 걸맞게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필요가 있고요.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숫자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사실 상징성이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오판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우리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과 미국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예.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활용법부터 뭐 국방비 문제, 방위비 문제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걸로 전망을 해주셨다면 우리 정대진 교수님은 뭘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관세 문제이겠죠. 뭐 한미 FTA가 있는 상태에서 뭐 관세 협력 이야기하는 게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가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새로운 현실 뉴노멀입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국익에 맞도록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걸 많이 가져와야 할 건데요.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배터리 우리가 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이 네. 부분에서 이제 관세 협력을 좀 받아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자동차가 중요한데요. 자동차 관세를 이제 15% 맞추긴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27.5%였던 걸 15%로 낮추는데 5월 8일 날 이제 타격을 하고 한 54일 정도가 이렇게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똑같이 대비를 해보다면 한 9월 달이 될 건데 그 전에 하루라도 좀 빨리 한 15% 낮추고 해야 우리 자동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또 뭐 조선 같은 경우도 필리조선소도 방문하고 하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예. 양국 간의 공감대를 더 많이 이루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미가 전략적인 산업 동맹으로 더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 관세, 그다음에 또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추상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에 대한 신뢰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하겠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미국 언론에서 보도에서는 친중 좌파 정권이 등장했다 이렇게 그냥 레이블을 붙여버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이런 오해를 이번에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친중 좌파 정권이 아니라 미국과 얼마든지 잘 일할 수 있는 실용주의 한국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담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외교를 대하는 두 정상의 성향과 스타일 때문인데요. 그간 두 정상이 외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입장을 보여왔는지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No, well, I didn't have any inflation, and I had massive tariffs on a lot of things. We put tariffs on...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만한 분이 아니어서. 뭐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강대국이 하는 일종의 정치 행태인데 그것도 예. 잘 이겨내야죠.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뭐 필요하면 가랑리 밑이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국익에 대한 이 의지 이게 굉장히 강한데 두 사람의 그러면 스타일을 일단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좀 되게 좀 직설적이잖아요. 투명하죠.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만만치 않은데 어떠십니까 하니까 뭐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밑이라도 기겠다라고 하는 거. 견딜 수 없는 것까지 견디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그 대통령의 정치사나 개인사를 보면은 사실은 뭐 소년공부터 해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국익을 챙기는 정상회담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외교안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그다음 놓고 봤을 때 우리 정치 지도자는 이제 김정은도 상대해야 되고 푸틴도 상대해야 되고 그렇죠. 시진핑도 상대하고 트럼프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그래도 좀 훈련되고 최적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지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산전수전 많이 겪고 피스까지 서로 같이 같은 공동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닮은 모습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불안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정상회담 때마다 보였던 트럼프의 예측 불허, 돌발 행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대통령이 반드시 넘어야 할 트럼프의 외교 전략 4가지를 한번 전문가들과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뭘까요? 자, 바로 악수입니다. 이미 굉장히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의 악수 스타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은 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공개되는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이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 회담에 임하는 정상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심적인 도구로 적극 활용을 그동안 해왔어요. 네. 그 악수 형태를 보면은 뭐 강하게 손을 잡는다든지 또 길게 잡는다든지 네. 또 손을 막 당긴다. 지금 저렇게요? 아베 총리와는 아주 강하게 잡으면서 네. 손등을 막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베 총리, 지금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총리 표정을 보면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그렇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나는 강한 지도자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2017년 아마 1차 임기 때고요. 이 두 번째 마크롱 대통령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오래 잡기 17초 동안이나 17초 나. 잡았거든요. 네. 악수 그렇게 길게 안 하는데 네. 저렇게 손 안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악수한 뒤에 나중에 누군가가 저걸 합성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예. 손등에 이 마크론 대통령 손등에 멍이 맺힌 네. 그런 사진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오래 잡기 악수를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담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시바 총리하고는 오. 손을 막 잡아당겨요. 아, 악수를 할 그렇네요. 때 끌어당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은 내가 주도하는 회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악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악수로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비즈니스에서도 심리가 중요한데 예. 기선을 제압한다. 내가 아젠다를 주도하겠다. 이것을 굳히는 그런 제스처라고 전략이라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상대방 손을 잡음으로써 네. 내가 더 강력하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림수로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도 악수를 하지 않고 있는 왼손으로 상대방의 팔꿈치를 톡톡 치거나 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총비서랑 악수할 때 보시면 악수한 다음에 이렇게 왼손으로 몸을 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또 친근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악수를 당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구나, 비즈니스의 행동이구나 하고 그냥 담담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기선 제압용 악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본인이 이제 맞는 이제 그 호스트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끌어당기고 반갑음의 표현으로 이제 그게 좀 세게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났을 때도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뭐 정치인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들이 있어서 악수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예전에 악수를 해보면은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따뜻하고.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 느낌이 트럼프한테도 전해진다고 한다면은 뭐 이게 또 적대국의 사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사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미 네. 동맹 정상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뭘까요? 두 번째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번엔 무례함이 뜨네요. 자, 이 무례함이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럽과의 이제 다자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자, 이 사진이요. 트럼프가 상석에 앉은 듯한 모습이 공개돼서 논란이었는데 뭐 마치 학생을 꾸짖는 선생님 같기도 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무례함이 상대 정상을 또 민망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Well, thank you. It's such good English, such beautiful. Where did you learn to speak so beautifully? Where were you educated? Where? Yes, sir. In Liberia. Yes, sir. 네, 사실 저 라이베리아는 뭐 이미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례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건데 이렇게 무례함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할 때도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뒤에 있는 자신의 지지층
국내 유권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제압한다는 느낌, 혹은 뭐 그 남아공 대통령처럼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을 압박을 하면서 자신의 보수적인 이제 기독교 지지자들, 백인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트럼프 화법, 그리고 트럼프가 정상 외교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 정상들 간의 뭐 사진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에서 내가 다른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있고 나의 지지자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전 세계 미국에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가를 지금 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주요 목표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상호 존중 문제나 뭐 하여튼 뭐 외교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는 이것도 또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기존의 관점으로 뭐 굴욕이나 아니네 평가할 그런 상황들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뭐 트럼프의 무례함이요. 사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숫자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를 협상에서 압박을 한 건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It's tremendous money for them, and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아니 저 4만 5천 명 잘못된 숫자인데 계속 고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회담에서도 이거 잘못된 숫자 또 언급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면박 이런 거 좀 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면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잘못 얘기한다기보다는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4만 5천 명이라고 기억하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선 기간 중에는 그 숫자가 3만 3천 명도 됐다가 3만 5천 명도 됐다가 오락가락했어요. 나중에는 올라가서 4만 5천 명까지 됐거든요. 예. 사실은 28,500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개의치 않는 것이고 국정연설에서도 한국의 무역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0%예요, 사실상. 4배 높다는 건 이제 한국이 전반적인 이제 최애국 대회 무역을 할 때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보지 않고 자기의 연설에 유리하게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엉뚱한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앞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네. 거론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4만 5천 명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박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소리예요. 거기서 고치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 스위스 대통령과의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된 것처럼 예. 그 회담이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외교 전략 세 번째 한번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전략은 아니 이번에는 또 병풍 세우기라는 게 뜹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회담장에서요 상대 정상을 이른바 뭐 병풍처럼 둔다 이래서 논란인 건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We just finished Indonesia. They opened up their country. We just finished Japan. They opened up their country. Philippines, we just finished. They opened up their country.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아니 그러니까 영국 총리를 옆에 두고 이게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물론 가정 상황이지만 정대중 교수님 우리도 이러면 어떡해요? 뭐 똑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봉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하고 기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유권자와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지 네. 내가 당신 무시하거나 이제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나 2기 때나 보면 일관성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제 또 네. 회담이 열릴 건데 백악관에 또 미국 국내 기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국내 기자들이 대통령 만나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한국과의 회담도 궁금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사안에 대해서. 네네. 그거 대통령 맨날 만나는 거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면 그 얘기 당연히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도 우리가 또 무게를 두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자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또 회담을 순조롭게 좀 풀어가 보려는 정상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狙撃をされた時にひるむことなく立ち上がられ拳を天に突き上げてあの写真はおそらく歴史に残る一枚だったと思います。
They got a big fight, like two kids in a schoolyard. You know, they fight like hell. Daddy has to sometimes use strong language. 뭐 사실 뭐 말 그대로 네. 두 사람 모두 트럼프가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결과는 좀 달랐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관세 폭탄을 맞았거든요. 네. 그걸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부하는 말을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터 총장 같은 경우, 나토 같은 경우도 예. 이 지금 데디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부성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나토 방위비 분담, 국방비를 5% 올리는 거에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아부의 말을 하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다. 이것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환심사기? 뭐 말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요. 이시바 총리,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트럼프 손주들의 마음을 좀 사보겠다고 황금 투구를 저렇게 맞췄었고요. 또 이전에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게 선물로 금장 골프채까지 저렇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선물을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 모자가 좀 효과를 발휘했다 이제 이런 건 이미 좀 알려져 있는 예. 사실이고 뭐 어디 매체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거북선 선물을 한다라고 좀 얘기가 거북선? 나오고 있죠. 네. 그게 이제 금거북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미국도 우리한테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조선협력이잖아요. 네. 조선협력 500년 전부터 철갑선을 만들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효과를 좀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회담 현장을 마무리할 때 기자들에게 아니 뭐라고 말하면서 퇴장을 알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상을 앞에 두고 회담을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하는 멘트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뭐죠? Thank you very much. 아, 땡큐 베리 머치. 고맙습니다. 관련한 일단 정답 화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땡큐 베리 머치를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회담의 시작과 끝을 자기가 주도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TV 앵커 출신 아닙니까? 예. TV. 그래서 사실 기자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끝나겠다. 자기 마음대로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끝내는데 네. 일반 정상들은 의전이라든지 격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따지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끝낸다. 그럼 당황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접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도 땡큐 베리 머치가 나올 때까지 회담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마지막 또 외교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 전략 볼까요? 보면은 돌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발 질문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출입 기자였던 이 사람이 또 물어본 질문이 떠오릅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ever? Why don't you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Do you own a suit? A lot of Americans have problems with you not Really? respecting I the don't have dignity of this such- office.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그러니까 사실 돌발 질문을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백악관의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출입 기자로 받아주면서 네. 이게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예. 북한, 중국. 이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또 북한에 관심이 많으니까 김정은 잘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잘 있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예민한 질문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예상되시고 혹시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운동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언론인 기자가 용비어청과 식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질문을 갑자기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뭐 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났을 때 한국은 어느 쪽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게 트럼프식의 정치 그 스타일이구나 하고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고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실용주의 외교가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지켜봐 달라. 결과와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님 살짝 여쭤보면은 우리 회담 이번에 뭘 기대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난제로 얽혀 있었던 관세 문제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을 현대화, 다시 말하면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우리 준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